오늘도 국내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종가 상황을 보니까 코스피는 3,183, 0.4% 올랐고요. 코스닥 강보합권에서 813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가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나타낸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를 보였고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니 해도 자동차주가 오늘은 또 시장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저께 관세, 일본 관세 오늘 네. 아침에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 발표하면서 결국 자동차 관세 부분을 약하게 해주면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현대차나 기아차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상호 관세 기존의 25%에서 이제 15%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또 미일 간의 그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25%에서 이제 12.5%로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자동차 쪽에 또 매수세가 유입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들은 19%를 하고 우방은 15%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를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셔봐야겠죠. 네, LS증권 김윤정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본 관세 15%로 확정된 게 제일 이제 큰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네. 많이 상승하고요. 이건 미일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어제까지만 해도 사실 주말 동안에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도 그렇고 이시바 총리의 어떤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일본 내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게 아닌가라고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미일 협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사실 우려감이 높았었던 상황이 이어졌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적으로 좀 협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3%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이어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일 협상 체결 자체는 일단은 완전하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품목 관세에 대해서 이제 낮추려고 하는 니즈가 높은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높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합의에 이루어지면서 국내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 일본 측이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보면 수용을 했던 내용 중에 보면은 미국 내에 현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일본 측도 미국에 제시를 했던 부분이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일본 내부적으로 조금은 이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오케이를 했다라는 점이 좀 시사할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누적되어 왔었던 관세 피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사실 국내를 고려했을 때 사실 이제 투자자들의 피로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협상 시한이 연기되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나은 모습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도 25일 날 이 협상 여부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억 불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수십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면서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딱 올렸었는데 네. 실제로 5,500억 불이라는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투자되는 분야가 AI 분야 말고 다른 분야가 또 있을까요? 사실 일단은 저도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내용상에 이제 구체적으로 발표가 된 내용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트윗으로서 이제 좀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스타게이트의 어쨌든 손정희 회장 그 소프트뱅크 측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수치이지 않겠는가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니도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는 이제 자동차주인데 일단 지금 일본과의 상호 관세율 15%로 낮췄고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2.5에다가 기존 관세 2.5% 더해지니까 이제 15%.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요일 날 좀 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예정이고 또 예. 우리나라도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자동차 하나 더 한다면 뭐 철강 이런 식으로 수출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경제에 대한 타격이 높은 품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품목 관세에 대한 어떤 관세율 인하 내지는 뭐 폐지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제 한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한국 증시 최근에 계속 좀 강세 흐름 보였었던 가운데 계속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의 랠리에서 좀 다소 소외되는 그런 양상을 보였었다 보니까 결국 그 원인이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이었고 그 상승을 눌러왔던 부분들이 이제 뭐 리스크가 조금은 완화될 가능성 여지가 좀 보임에 따라서 빠르게 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으로 이어진 게 아니겠는가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계속 이제 뭐 법안들 이제 국내 주식 네. 그 법규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제 5천 얘기하고 3,500은 당연히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현대차까지 같이 올라가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시장 방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증시 상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5월 말에 이제 2,600 정도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서 이제 단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500포인트 정도가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3,100 그리고 3,200 이 정도에서 그 100포인트마다 계속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PBR 레벨로 본다면 또 그 부분도 이제 1배를 넘어서면서 그동안 이제 수출 증가율이랑 연동해서 이제 PBR 레벨이 좀 정해지긴 했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실 수출 증가율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는 어려운데 PBR 1배를 넘어섰다라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은 아까 뭐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이 좀 새로운 모멘텀으로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 이상의 어떤 그 구조적인 영역들이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좀 상단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이게 부양책 얘기가 나와서 여쭤본 예. 건데 예. 그 조금 어저께서부터 장 조금만 흔들리면 이제 네. 부양책 반대되는 거 아니냐. 이제 아. 자사주 소각들 반대 얘기도 좀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다 네네. 소화가 된 거 아니냐. 더 이상 또 나올 게 또 있냐. 뭐 일단은 뭐 선행적으로 언급됐었던 부분들이 계속 좀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닐까. 특히나 이제 좀 금융주나 지주사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도 계속 좀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 그 이미 좀 1배를 넘어선 이제 지주사나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단기 변동성에 노출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증시 레벨 전체적으로 봤을 때 PBR 레벨이 1배라는 것은 그리고 아직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코스피 내에서 한 3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최고점으로 봤을 때 35% 정도를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지분율이 유입된다라고만 본다 해도 지금 레벨보다는 이제 좀 코스피 레벨 측면에서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8월 1일 다가올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미국과 일본과의 관세 협상 소식이 일부 섹터에만 이제 긍정적인 재료로 좀 작용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네. 지금 좀 상황 자체가 지금 뭔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 어떻게 예상해 맞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시일을 얼마 안 남겨놓고 네. 있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협상을 완료하지 않은 국가들이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반까지 열심히 협상 테이블에서 그렇죠. 이제 논의를 나누지 않겠는가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일본 케이스도 그렇고 그리고 좀 일찍이 협상을 완료했던 뭐 베트남 이런 국가들도 보시면은 사실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던 그런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협상을 이룰 수 있었던 부분이 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좀 그런 요구를 좀 수용을 하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지금 오늘자의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상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국내 내수에 있어서 좀 민감할 수 있는 뭐 방위비 인상이라든지 혹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요구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뭐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타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주의가 조금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뜨거운 화두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갑자기 가고 올라가 상승을 크게 하고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내리고 그러면 네. 기존에 투자했던 이제 하이닉스 투자자들은 이제 네. 삼성전자로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다른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단은 업사이드 포텐셜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도나 이런 부분들이 뭐 높아져 있는 거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또 당장 내일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통상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직후에는 주가 변동성이 또 확대되는 양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고 계시는 모양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뭐 단기 변동성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을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SK하이닉스 저번 주에는 좀 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뭐 HBM의 ASP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공급 과잉 이슈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이제 수요처가 엔비디아 외에도 좀 다변화가 되고 뭐 중국향 AI 칩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들어가는 좀 기대감들이 계속 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공급단의 우려는 사실상 좀 제한적인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HBM과 관련된 모멘텀을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덜 받아온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두 기업 간의 밸류에이션 갭이 좀 축소되는 그런 전개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SK하이닉스가 내려오는 방향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가면서 리레이팅 되면서 좁혀지는 그런 그림이 조금 더 적합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혹시라도 좀 변동성에 노출이 돼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좀 코스피가 보니까 어제였죠. 어제 네. 오전에 이제 3,220선 넘어서면서 연고점 경신을 했다가 지금 오늘 보니까 3,183. 네. 지금 증권사에서 지금 연내 뭐 3,300 돌파, 또 3,500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PBR 1배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좀 심리적인 저항선을 뭐 100포인트 단위로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양이고요. 한 최근 2주 동안은 계속 이제 3,100포인트 후반대에서 3,200을 좀 넘어서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뭐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하면서 1%대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만은 오늘자에 다시 이제 일본이랑 미국 협상에 따라서 좀 기대감 조성되면서 다시금 좀 소폭이긴 하지만 반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질문 주시기도 했지만 어쨌든 국내 증시 레벨이 통상적인 그 수출 증가율 부진 구간에서의 레벨인 0.8배에서 1배 구간을 좀 넘어선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의 나머지 안들의 통과 그리고 뭐 이제 자본시장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나 뭐 세법 개정 이런 부분들까지 좀 아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일단은 상방을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인 지분의 어떤 순유입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포인트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참 거래세 부분에서 지금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그런 얘기가 뭐 몇 년 텀으로 해서 계속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뭐 지금 증시가 또 좋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조금씩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또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시행이
뭐 늦춰지거나 유예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증시 부스트업이나 개인 투자 자금의 유입 이런 측면이랑 좀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네네. 거래세를 쭉 높여서 거래를 네. 적게 만들어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거래세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볼륨 이제 거래량 자체를 많이 안 하잖아요. 네네. 기계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거래세를 낮춰줘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활성화해서 네. 오히려 볼륨을 키워보자. 그리고 네. 그게 더 이제 MSCI나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을 더 높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거꾸로 내리는 25bp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에서 다시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네.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금투세를 만들려고 그러나 다시?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거래세를 이제 하기로 했다가 안 돼 막 이러면 그래 그러면 거래세 낮춰주는 대신 금투세 할게 뭐 이런 뭔가 이렇게 주고받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의심이 자꾸 가는데 뭐 사실 어려운 영역이기는 한데 일단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일단 네, 여야가 마무리가 합의를 됐죠. 하면서 이제 통과가 된 없애는 걸로 통과가 된 상황이고 거래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이제 증시 레벨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이지 않을까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고 사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알겠습니다. 않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뭔가 수익률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종목 순환매도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자동차 쪽 올라가고 또 일부 제약바이오 쪽 올라가고 이런 네.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이 발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실적 여하에 따라서 사실 종목마다 편차가 좀 커질 수는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특정 종목이나 섹터 이렇게 언급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 눌려 있는 쪽에서의 이제 자동차 반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해본다면은 오늘 시장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물론 금요일이 어떤 분수령이 네.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눌려 있던 섹터, 뭐 철강까지 고려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이런 쪽들 그리고 그 반도체 내에서도 좀 HBM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 영역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게이트 네,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반도체 주식이 어저께 굉장히 급락을 했고 특히 엔비디아까지 급락을 한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그러고 봤더니 네. 그래도 되게 괜찮게 버티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반도체 주식 쪽이. 그럼 이제 네. 미국 쪽 같은 경우 이제 AI 쪽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고점 근처에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 AI 쪽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도 하이닉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미국에 있는 AI 관련 주식들도 이제 고점 논란은 있지만 좀 빠지면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봐도 뭐 계속 역사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그거를 또 뒷받침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AI인 상황에서 이제 스타게이트 관련한 좀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투자 심리에 조금은 금이 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는 했는데 일단은 빅테크 그 M7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막상 또 미국 시장에서 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은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오늘 장에서 테슬라나 알파벳 이렇게 실적 발표를 예고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단은 먼저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사실 미국 쪽의 밸류에이션을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실적 시즌이 사실은 굉장히 좀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더
사실 빅테크보다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제 같은 경우는 좀 GM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이제 관세에 대한 네.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난 종목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AI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지수 변동성의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는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연구원님은 보시기에 이제 미국 쪽하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 쪽하고 네. 어느 쪽이 앞으로 좀 물론 이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금 수익률이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좀 차이가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을 더 조금 그래도 장밋빛으로 보시나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랑 예, 한국 예, 전체로 우리나라, 놓고 예. 본다면 한국 쪽이 그래도 유효하지 않나라고 그래요? 보는 게 워낙에 이제 뭐 밸류에이션 레벨 네. 측면에서 봤을 때 PBR 레벨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ROE 레벨이 원체 뭐 한국이랑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는 하지만 PBR 레벨도 워낙 이제 뭐 아웃라이어 수준으로 이제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오랫동안 좀 디스카운트 국면에 있었기도 하고 이제 그걸 개선하고자 이제 각종 자본시장 정책들이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이제 기업 실적이 뒤따라와 줘야 이제 ROE 레벨 개선이 되면서 이제 증시 레벨도 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뭐 5,000포인트 이렇게 금방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뭐 제도 개선이나 이런 측면으로도 이제 PBR 레인지를 적어도 이제 기업 그 국가별로 이제 ROE랑 PBR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은 추세선의 밑단에 있는 한국 증시의 그 위치를 좀 윗단 그 추세선으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해도 지금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한국 증시가 조금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러셀이라는 이제 중소형주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중소형주 우리나라는 이제 러셀이랑 네. 오히려 비슷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네네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저께 같은 경우 좀 이상했던 게 네. 러셀이 너무 많이 상승을 하는 거예요. 한 나스닥은 2% 정도 올랐어요. 올라갔다가 예. 한 1%좀 네. 그 정도에서 맞아요. 마감을 했는데 네. 그 대신에 이제 나스닥은 다 마이너스였잖아요. 맞습니다. 반도체가 나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금리도 별로 네, 그렇게 맞아요. 하락하거나 올라가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은 어제장 같은 경우는 그 스타게이트 문제도 있고 이제 또 실적 발표 앞두고 관망세 이어지면서 뭐 일단은 주도 섹터였던 기술주들 좀 조정받는 모습 그런 모습들 나타나면서 좀 순환매 양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또 러셀 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주도 섹터가 계속 기술주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저도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좀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낙관적인 편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 시한도 뭐 다가오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좀 낙관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일본에 대한 그 일본과도 사실은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는데 어쨌든 잘 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이 정도의 선을 유지를 한다면 이제 증시 레벨이 뭐 계속 뚫고 나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낙수 효과 이어지면서 또 이제 동반해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또 이어지지 않겠나 정도를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간밤에는 러셀 2000 좀 중소형주라든지 아니면 네. 뭐 경기 방어 쪽, 뭐 헬스케어 소비재 쪽이 소재 쪽이 좀 오르긴 네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사실 AI 뭔가 좀 모멘텀이 있는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네. 뭔가 코인 관련 뭐 맞습니다. 서클이라든지 네네네. 코인베이스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런 쪽을 제외하면은 사실 다른 섹터에서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도 이제 언급을 드리고 있는 게 그러면은 이제 뭐 관세 협상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뭐 투자 뭐 예를 네. 들면은 뭐 미국 내에서는 뭐 유틸리티나 건설 뭐 이런 네. 쪽을 들 수 있을 것이고 뭐 또 눌려 있었던 뭐 다른 지금 GM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빠지기는 했었습니다만은 만약 관세 협상을 이루고 난다면 또 불확실성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는 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레벨이 낮은 업종을 찾아 나가는 그런 전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단은 미국 쪽의 어떤 그 인프라 투자 확대 정도가 좀 가장 유효한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뭔가 달리는 말보다는
소외됐던 섹터로 네, 네. 매수세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 상에서도 이제 밸류에이션 그동안 상승폭이 좀 적었었던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혹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이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 뉴스 중에 갑자기 우리나라 감독원에서 네. 얘기해서 코인베이스 사지 말라 그랬다고 한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감독원이 한국 국민이 코인베이스 너무 많이 산다. 그래서 운용사들 코인베이스 그만 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게 진짜인가요? 아니, 뭐 사실 저도 이제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 ETF, 선물 ETF, 현물 ETF 거래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제 코인 관련 기업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쨌든 금융당국은 이제 암호화폐를 금융 자산으로서 아직까지는 인정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국내 증시의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또 제약 바이오가 뭔가 네. 그 주도주 빈자리를 좀 메꿔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제약바이오 쪽을 잘 알지는 못하기는 네네.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계속 지금 해외 기업들과의 이제 협력 관계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사실상 그런 성과가 이제 개별 기업 단의 어떤 임상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가 랠리를 보였던 것 대비했을 때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좀 오름폭이 지지부진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으로 전개가 되면서 여타 좀 오름세가 좀 적었던 품목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도 이제 뭐 물론 종목 선별이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낙수 효과처럼 코스닥의 뭐 중소형 뭐 제약 바이오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뭐 제약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알테오젠 뭐 이런 종목들 네. 같은 경우 거래소로 또 이전한다 그러고 막 이런 맞습니다. 뉴스들도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은 그냥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네. 코스닥에서 커져서 네.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네. 코스닥 지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실제로 코스닥 네. 지수를 이게 올렸다 내렸다 다 맞습니다. 했었는데 네. 그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네네. 코스닥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뭐 그 이전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네, 부분들도 간 다 것도 약간 있었으니까. 계속 그런 시계로 전개됐었던 종목들이 있었던지라 일단은 뭐 지수 구성 로직 측면에서 본다면 빠져나가는 만큼 다른 네, 종목들을 이제 채우고 또 이제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뭐 예비 종목으로 있었던 게 좀 올라온다든지 그런 좀 일부 수급상의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지수 변동성이 최대한 좀 적도록 맞출 수 있는 그렇게 좀 조정이 된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관행들이 이제 뭐 앞서서도 여러 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코스닥 내에서 1위 포지션으로 이제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코스피로 이전하는 것들이 어떤 기업의 어떤 과업처럼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금융 당국도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의 그 시장의 어떤 색깔의 차이가 분명한데 이제 약간 코스닥이 서브 시장처럼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좀 대책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은 뚜렷하게 방법이 나와 있지는 못한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제가 있습니다. 좀 이제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알테오젠이 빠져나가면 네네. 저는 알테오젠의 시가총액만큼을 다른 코스닥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왠지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저기 가서 오를 거다가 아니라 네. 알테오젠이 절로 가면 그만큼의 코스닥 펀드들이 예, 지수 그럼요. 관련된 펀드들은 맞습니다. 나머지 주식을 다 사야 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나머지 주식들은 올라가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일단은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수급 유입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고요.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바로 일시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러면 코스닥 추종 자금이 빠지고 이제 코스피 추종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중상의 이제 코스피 내의 비중은
코스닥 대비했을 때 저는 작을 거다 보니까 뭐 실제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해본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자금 유출입에 따라서 좀 주가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다 정도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